이강인 선수의 입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파리 생제르맹에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지금 공격수 폭풍 영입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파트너 조력자들이 오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반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면 이강인 선수의 입지도 불안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모스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콜로 무아니까지 온다? 좀 어떻게 된 얘기인지 현지 보도부터 살펴보시죠.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긴 했죠. 분명 엔리케 감독이 팀을 떠나겠다라고 한 거는 가짜뉴스에 가깝다. 약간 조금 악성 루머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엔리케 감독이 어쨌건 간에 은바페 거치와 관련해서 선수 보강이, 은바페가 떠날 거면은 확실하게 선수를 보강해줘야 되는데, 공격수들을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프리시즌 결과들도, 내용들도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서 불만을 표출한 건 맞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미팅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보드진들이 얘기했다는 소식들까지 전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무스 덴벨레 영입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이 RMC 스포르 특히 최근에 이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이적설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호킨스 기자뿐 아니라 포르투갈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곤살로 하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료 총액이 8천만 유로로 지금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파리가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 문제 때문에 물론 이 은바페를 지금 정리한다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임대로 데려오고 우리가 의무 이적 조항으로 내년에 8천만 유로 줄게 요 단계로 좀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벤피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벤피카는 거상이어서 당장 돈이 급한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벤피카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돈을 더 내놓아라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사실 8천만 유로도 벤피카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거에 가깝다라고 보이거든요. 벤피카 원래 하무스 1억 내놓으라고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맨유는 호일룬을 영입하고 바이언은 이제 케인한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무스를 영입하려는 팀이 없어서 지금은 조금 내려온 상태긴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덴벨레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 문제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아직 옵션이 안 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바르셀로나가 덴벨레를 소집 명단에 포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기까지 하고도 이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 곧 서명이 될 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플래텐버그 기자 그리고 또 한 번 RMC 스포르의 이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콜로 무아니가 파리와 개인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동시에 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둘만이 아닌 대부분의 매체들에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로 무아니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오케이를 했다라는 얘기들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독일 쪽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의 관건은 프랑크푸르트는 1억 유로 아니면은 절대 무아니를 보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애초에 나왔을 때도 무아니를 파리가 노렸지만 그 1억 유로가 부담스러워서 8천만 유로인 하무스를 데려오는 것으로 선회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하무스가 또 올려는 상황에서 무아니까지 동시에 영입한다고? 이게 조금 의아한 소식이었거든요. 예, 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무스 같은 경우는 그 벤피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임대 조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프랑크푸르트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무아니가 빠지면은 그만한 공격수를 영입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아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준하는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적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프랑크푸르트의 관점을 떠나서 그럼 파리는 하무스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무아니까지 원하는 이유가 좀 뭘까요? 저는 그거는 일단은 하무스가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눈높이에 완전히 맞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 그 분석 영상에서 하무스 정말 골 잘 넣는다. 근데 골 외에는 다른 부분은 약간은 좀 떨어진다. 근데 특히나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과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리케 감독은 전체적으로 주고받고 가짜 구번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엔리케 감독 자체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무스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장 영입할 수
있는 쉬운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하무스를 영입하는 것도 있다라고 보이는 데다가 무아니 같은 경우는 측면도 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네이마르 덴벨레를 측면에 영입을 하더라도 이 두 선수는 부상이 상수예요. 그렇죠. 시즌 절반에서 그 이상까지도 부상 후 결장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결장했을 때는 무아니가 측면으로 가면서 하무스가 최전방에서는 둘이 공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전 원톱은 무아니가 뛸 걸로 보여요. 둘이 같이 뛴다면은 네이마르 덴벨레가 부상이 없다면은 그럼 기본적으로 무아니 원톱에 네이마르 덴벨레가 좌우 윙에 설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은 이 둘이 워낙 부상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빠지게 되면은 그때 무아니가 측면 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하무스가 최전방으로 선발 출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또 아센시오가 생각보다 좀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 것이 두 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좀 추진하게 된 이유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경우 또 우리에게 궁금한 건 이강인 선수가 현재 측면 공격수로 파리에 왔다라고 했는데 무아니 하무스까지 오고 덴벨레도 오면은 이강인 선수는 거의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없는 게 아니냐, 입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저는 일단 그 하무스하고 덴벨레가 오는 것만으로도 이강인 선수는 주로 이제 뛰게 될 위치가 미드필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파리 생제맹이 공격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강인이 뛸 자리는 오른쪽 윙밖에 없다라고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예. 거기가 왜냐면 선수가 없으니까 이강인이 거기서 가장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강인 닭주전, 만약에 베실바가 오지 않는 이상 이강인 닭주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덴벨레하고 무아니가 오게 되면은 이제 미드필더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뭐 그 파리 생제맹이 미드필더 숫자가 많긴 해요. 일단 뭐 베라티하고 우가르테 같은 경우는 중용을 할 걸로 보이지만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비티냐까지 있긴 하지만은 솔레르라던가 파비안 루이스보다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확실히 미드필드로서 엔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아니, 하무스, 덴벨레가 오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 선수들이 왔을 때 이제 입지를 잃게 된 선수는 에키티케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에키티케는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 뛰는 선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게 그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에키티케가 이제 그 프리시즌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파리 생제맹은 여전히 그를 팔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그 유벤투스, 레버쿠젠, 웨스트햄, 노팅엄 포레스트가 에키티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그 웨스트햄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벤투스는 현재 뭐 루카쿠를 데려오는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반면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스카마카가 지금 그 아탈란타 이적이 거의 근접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공격수 추가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키티케한테 조금 베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로서도 많은 매체들이 웨스트햄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도르트문트가 에키티케 영입에 뛰어들었다라고 빌트 유료판에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도르트문트가 갑자기 에키티케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네. 그 기간에 이제 최전방 주전 공격수인 세바스티안 알레가 최대 6경기까지 결장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요.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예. 그걸 대비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에키티케 영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도르트문트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현 시점에서는 그냥 웨스트햄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예, 거기다가 돈도 생기니까 스카마카가 떠나면 거기다가 이미 웨스트햄은 라이스 팔아서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 공격수의 합류는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에키티케가 그냥 떠나는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강인 선수의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은 사우디로 갈 게 유력하다고 보여줬던 베라티가 지금 잔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이제 파리 생제맹이 7천만에서 8천만 유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는 이미 뭐 사우디로 가는 거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얘기를 했죠. 예. 하지만은 이적료를 맞추지 못해서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뭐 벤 제이콥스 기자라든지 뭐 레키프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알켈라이피 회장 자체가 아마 엔리케 감독과의 교감 때문일 것 같아요. 베라티를 네. 남기겠다, 남는 걸 선호한다고 하면서 정말 큰 돈, 그러니까 8천만 유로 줘? 그럼 보내줄게. 하지만 그게 아니면 쓰겠다. 이렇게 네. 방침을 정했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파리 생제맹이 큰 돈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엘리케 감독이 베라티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케 감독이 불만이 좀 쌓여 있으니까 이거 수습하려고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은 베라티 그래도 이제 나이도 많고 부상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네. 선수한테 8천만 유로 아무리 베라티가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오버페이죠. 예. 네. 그 게다가 이게 베라티가 또 사우디를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친다면 보낼 수 있겠지만 베라티도 나 파리에 남아도 괜찮아. 네. 이런 입장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남아도 뛸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럴 경우 이강인 선수의 중원에서의 경쟁이 조금 치열해질 수 있다. 일단은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중원에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에 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쿠팡 플레이에 그 출연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한준희 위원장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한 얘기였죠. 이강인에 대해서 이미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친 완성형 선수다. 체력도 뛰어나고 보는 즐거움을 주는 선수다.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지금 첫 경기 르하브르전은 측면에서 뛰었고 그리고 사실 뭐 전북전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가짜 구번으로 뛰었는데 그 위치를 실제로 맡길 가능성 없다 보니 이 중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다는 얘기를 했는데 베라티가 남을 경우에 여기에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그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바로 아시안 게임 차출 문제인데 지금 엔리케 감독은 이것에 대해서 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보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 이강인 선수가 지난 그 전북하고의 경기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아직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부상 여파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막전에는 저는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고 나서 또 이제 시즌 초반에 바로 또 이제 아시안 게임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처음에 눈도장을 찍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만약에 경쟁 선수들이 못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선수들이 잘해서 앞서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는 조금 주전 경쟁에 있어서 악재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강인 선수의 최대 강점은 범용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출전 기회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얻느냐와 많이 출전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또 너무 못 출전하게 되면은 그것도 선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다는 게 자칫 악재로 작용할 위험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저는 베라티가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남으면은 그러면은 확실히 중앙에서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는 건 사실이죠. 네, 사실 우가르테도 약간 큰 돈을 써서 영입한 선수고 그리고 사실 비티냐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이르 에메리 프랑스 내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중에 모든 선수가 다 뛸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강인 선수의 범용성은 충분히 장점이지만 기본적으로 새 팀에 와서 적응할 때는 한 포지션을 꾸준히 소화하면서 전술적으로 팀의 플랜 A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여기저기 땜빵으로 뛰고 출전 시간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사실 이강인 선수의 감각 유지라든지 성장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어쨌건 간에 만약에 베라티가 남는다면은 그러면 다른 미드필더라도 처분을 좀 해야 되죠. 지금 중앙 미드필더가 너무 많아요. 예, 뭐 헤나토 산체스나 뭐 파비안 루이스나 좀 많거든요. 물론 헤나투 산체스는 지금 로마 이적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예. 근접한 상태거든요. 하지만은 그 외에도 솔레르 같은 경우는 조금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너무 그 나올 때마다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예, 그리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은두루도 나름 프리시즌에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중원이 치열해요. 심지어 에단 문바페도 나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물론 형이 나가면 같이 뭐 나가겠지만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빨리 몸 상태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아직 로리안과의 경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또 빠르게 회복해서 좀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과연 어떤 선수가 실제로 올지 또 어떤 선수가 나갈지 그리고 음바페는 어떻게 될지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요.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도전 그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